내일까지 안 갚으면 가게 통째로 날아가는 거 알죠? 임광철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어요. 오시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죠. 22살. 아버지의 빚, 아버지의 국수집, 아버지의 꿈까지 전부 물려받은 아이였거든요. 그날 저녁 문을 밀고 들어온 건 조폭 두목이었어요. 시은은 그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종로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진미국수는 하루에 손님이 10명을 넘기기 어려운 작은 가게였죠. 오래된 나무 간판은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고 창문에 붙여놓은 메뉴판 모서리는 말려 올라온 지 오래였어요. 오시은은 홀 바닥을 닦으면서 조용히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매출 37,000원. 국수 한 그릇에 8,000원이니까 4그릇 남짓이었어요. 그걸로 가스비랑 재료비를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하루였죠.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지난해 겨울이었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사흘을 버티지 못하셨고 남겨진 건 국수집 하나와 5천만 원에 달하는 사채 빚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시은이 중학교 때 이미 곁을 떠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 오빠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오정배 아저씨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며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선 사람이었거든요. 시은은 그 손을 잡았어요.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임광철이 처음 가게로 찾아온 건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는 시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영수증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월 이자만 200만 원이었어요. 시은은 그 숫자를 보면서 입술을 꼭 물었답니다. 22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숫자였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빗소리가 굵어지던 참에 가게 문이 열렸는데요. 들어온 남자는 덩치가 컸어요. 키도 컸고 어깨도 넓었고 무엇보다 그 주위를 감싸는 공기가 달랐죠.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는데 손등에 보일 듯 말 듯 문신이 있더라고요. 뒤따라 들어온 사내 둘이 문 양쪽에 딱 서자 시은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요. 국수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시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잔치국수랑 비빔국수 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잔치국수로.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시은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육수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아침부터 우린 멸치 육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면을 삶고 고명을 얹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어요.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오면서 시은은 비로소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5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국수 그릇이 앞에 놓이자 그 눈에서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스쳤답니다. 남자는 천천히 국수를 먹었어요. 급하지 않게 소리 없이. 시은은 괜히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홀에 머물렀는데요. 뒤쪽에 선 두 사내가 시선을 느꼈는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 드셨어요? 시은이 빈 그릇을 치우러 다가가자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갑을 두고 왔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은은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죠.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변명하거나 황급해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답니다.
시은은 속으로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8,000원이었거든요. 오늘 번 돈의 일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눈빛 때문이었죠. 국수를 먹을 때 잠깐 스쳤던 어딘가 그리워하는 것 같던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시면 그때 주세요. 남자는 잠시 시은을 바라봤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는데 왜인지 묵직하게 느껴졌죠. 다음에 꼭 올게요. 남자가 일어나 나가자 두 사내가 뒤를 따랐어요. 빗소리만 남았죠. 시은은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조금 이상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모르는 쪽으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전 10시, 개점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각에 가게 문이 열렸죠. 시은은 주방에서 멸치 육수를 올려놓고 앞치마 끈을 묶던 참이었는데 처음엔 납품 아저씨인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홀로 나왔거든요. 근데 문 앞에 서 있는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딱 굳어버렸어요. 임광철이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죠. 양옆에 젊은 남자 둘을 데리고 왔는데 정장 차림이긴 해도 눈빛이 흐릿하고 목이 굵은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들어서자 좁은 홀이 순식간에 꽉 찬 느낌이었죠. 임광철은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았어요. 카운터 정면에 딱 서서 시은을 내려다봤는데 그 눈에는 어제 전화 속 목소리와 똑같은 온도가 담겨 있었거든요. 낮고 끈적하고 여유로운. 시은은 주방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아버지가 이 카운터 뒤에 서서 평생을 버텼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 문 안 열었는데요. 임광철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 바랜 메뉴판, 얼룩진 환풍기. 그 눈길이 마치 품평하듯 훑고 지나갔죠. 시은의 손이 앞치마 끈을 꽉 쥐었어요. 문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양복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은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봉투를 봤죠. 두툼했어요. 내일까지 500만 원이에요. 못 내면 이 가게 내가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시은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했죠. 계약서상으로는 이달 말까지였잖아요. 임광철이 피식 웃었어요. 인자한 척하는 웃음이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죠. 그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어요. 계약서 12번째 조항 다시 읽어봐요. 채무자 측 재정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오늘 매출이 얼마예요? 시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3만 원? 4만 원? 그게 재정 악화가 아니면 뭐겠어요. 임광철이 봉투를 시은 쪽으로 밀었어요. 내일 오후 3시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자 양옆에 섰던 두 남자가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의자를 긁어 소리를 냈죠. 시은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카운터를 두 손으로 짚고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나무의 거친 결이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매일 닦던 이 카운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죠.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정식 청구서 형식이었어요. 500만 원. 지연이자 포함 금액. 납부 기한. 미납시 조치 사항. 마지막 줄에는 작은 글씨로 임의 경매 신청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게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시은은 그 문장을 2번 읽고 나서 종이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오정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울렸어요. 3번,
4번, 5번.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아저씨, 인광철이 왔어요. 급해요. 연락 주세요. 답장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시은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육수불을 조절했어요. 멸치가 너무 오래 끓으면 쓴맛이 난다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온도로. 무엇이든 지나치면 망가진다고요. 시은은 타이머를 맞추면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500만 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통장 잔고는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카드 한도도 이미 다 차 있었어요. 아는 사람에게 손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도 없었는데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은 지 오래였고 아버지 쪽 친척들은 장례식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손님이 2명 왔다 갔어요. 시은은 국수를 끓이고 그릇을 닦으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돌렸는데 어떻게 해도 내일 오후 3시까지 500만 원은 불가능했죠. 오후 늦게야 오정배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은아, 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아저씨, 인광철이 내일까지 500 달라고 왔어요. 계약서 12번째 조항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 조항, 아저씨 알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짧지 않은 침묵이었는데 그게 이상했죠. 너무 길었거든요. 아저씨? 알고 있었어. 시은의 손이 천천히 굳었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계약서 쓸 때 내가 옆에 있었거든. 근데 그때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시은아. 인광철이 무서워서. 그럼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아저씨,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나야 해요. 나는 지금 움직이기가 어려워. 미안해. 전화가 끊겼어요. 시은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죠. 환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육수 냄비에서 김이 천장으로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겁이 났다는 말도요. 시은은 냄비 불을 껐어요. 국물이 천천히 식기 시작했죠.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시은은 텅 빈 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서 계약서를 꺼내 12번째 조항을 처음으로 끝까지 읽었는데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그 문장들이 아버지를 처음부터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덫처럼 보였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삼켰어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내일 오후 3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거든요.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유리문 너머로 실루엣이 보였죠. 그제 왔던 그 남자였어요. 혼자였고 정장 대신 짙은 남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시은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자물쇠를 다시 풀었죠. 다 닫으셨어요? 아직요. 남자가 들어오면서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은은 봉투를 내려다봤는데 8,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값으로 두고 가기엔 너무 두꺼웠죠.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예요? 밥값은 밥값이에요. 제가 여쭤본 건 얼마냐고요. 남자는 잠깐 시은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리에 앉았죠. 국수 한 그릇 더 줄 수 있어요? 시은은 봉투와 남자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를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갔죠. 국수를 2그릇 삶았어요. 남자 앞에 한 그릇을 놓고 시은은 맞은편에 앉아서
자기 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아 국수를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국수를 삼키면서 물었죠. 오시은이요. 근데 그건 왜요? 그냥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시은도 더 묻지 않았죠.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남자가 먼저 일어났어요. 봉투는 가게 운영비로 써요.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돈 안 받아요. 남강호요. 시은이 올려다봤어요. 남강호가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그가 나간 뒤 시은은 봉투를 열었어요. 500만 원이었죠. 정확히 임광철이 내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던 금액이었어요. 손이 떨렸는데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맞았거든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금액을 알았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지 시은은 알 수가 없었어요.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죠.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내일 이 가게 간판이 내려지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시은은 결국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데 아직은 몰랐죠. 다음 날 오전 오정배 아저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시은아, 나 한동안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시은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는데 천천히 깨달아졌어요. 아저씨가 도망간 거라는 걸요. 처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다가 사라진 거라는 거요. 임광철 측에 500만 원을 건넨 건 그날 오후였어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은 임광철이 아니었어요. 키가 작고 눈이 가느다란 남자였는데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죠. 시은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을 번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끌려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오정배 아저씨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죠. 시은은 아저씨가 혼자 살던 옥탑방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짐이 반쯤 빠져 있었어요. 집주인 할머니는 이틀 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은은 빈 방을 둘러봤는데 아버지 사진이 한 장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것만 남겨두고 간 거였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청에 들렀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는데 시은은 읽다가 손이 멈춰버렸어요. 가게 임대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인 이름이 있었는데 오정배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최광수. 생년월일로 봐선 아버지보다 10살 아래였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직원은 모른다고 했어요. 당연히 모를 일이었죠. 시은만 몰랐던 거니까요. 그날 밤 늦게 남강호가 다시 가게로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죠. 단정한 차림의 안경을 쓴 어딘가 법조인처럼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소개할게요. 박인선 씨, 변호사예요. 시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저한테 왜 변호사를요? 계약서 12번째 조항 직접 확인해 봤어요? 시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강호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을 이었죠. 가게 담보로 잡힌 거 맞는데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서명할 당시 상태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시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강호는 잠시 멈췄죠. 임광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오래전부터요. 그 말의 무게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시은은 의자를 당겨 앉았고 박인선 변호사가 서류 파일을 꺼내 펼쳤죠. 계약서 4본, 아버지 병원 기록 4본, 그리고
최광수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나란히 놓였어요. 최광수가 누구예요? 임광철 조직 안에서 서류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묻어가는 경우도 있죠. 시은 씨 아버지 경우엔 계약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인선이 안경을 고쳤으면서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버지분이 서명하실 때 의식이 온전하셨는지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 기록상으로 그 시점에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시은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이미 아픈 걸 알면서 그 상태에서 서명을 받아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죠. 시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봤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싸울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임광철이 움직이면 막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시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남강호가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남강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 국수 한 그릇 값을 안 받았잖아요. 시은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죠. 박인선 변호사가 돌아간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시은은 혼자 홀에 앉아서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죠. 아버지의 병원 기록, 입원 날짜와 서명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건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기 사흘 전이었어요. 시은은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는데요. 사흘. 그때 아버지는 이미 두통이 심해서 주방에 서 있기도 힘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채업자 앞에서 도장을 찍으셨던 거죠. 서류를 덮으면서 시은은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국수집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보던 날이었는데요. 그때 시은이 왜 국수집 하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사람이 제일 힘들 때 따뜻한 거 한 그릇 먹으면 조금 살 것 같잖냐? 나는 그 한 그릇이 되고 싶다고요. 시은은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시은은 구청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최광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담당 직원이 검색을 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는데 최광수 명의로 된 사업체가 서울에만 3군데였어요. 하나는 폐업, 하나는 휴업, 하나는 현재 운영 중이었죠. 시은은 운영 중인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강북구 쪽의 작은 부동산이었어요. 간판만 달려있고 문은 잠겨 있었죠.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 안에 책상 하나와 캐비닛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시은은 옆 건물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점원에게 물었어요. 옆 부동산 언제부터 저래요? 한 달 됐나요?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아저씨 한 명이 가끔 왔다 갔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시은은 편의점을 나오면서 박인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광수 관련 주소를 찍어서 보내면서 혹시 이 이름으로 법원에 걸린 사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죠. 답장은 오후 늦게 왔는데요. 최광수 2건의 민사소송 피고로 올라가 있음. 2건 모두 임광철 측 법인에서 제기한 소송이라고 했어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시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렸어요. 최광수는 임광철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임광철에게 당한 사람이었죠.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렇다면 최광수를 찾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남강호가 가게에 들렀어요. 국수를 시키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시은을 봤죠. 오늘 어디 돌아다닌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가게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시은은 국자를 내려놓으면서 남강호를 똑바로 봤어요. 저 감시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허락한 적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남강호가 먼저 시선을 거뒀죠. 최광수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임광철 눈을 피해 숨어 있거든요. 함부로 건드리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연결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사이 시은 씨는 가게만 지키고 있어요. 저도 움직여야 해요. 움직이다가 임광철 눈에 띄면 박 변호사가 준비하는 거 다 날아가요. 시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기다리는 건 성격에 맞지 않았죠. 남강호가 가고 난 뒤 시은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면서 조용히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최광수, 임광철, 계약서, 아버지, 오정배 아저씨. 오정배 아저씨가 왜 도망갔는지 아직 답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도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였어요. 아니면 알면서 숨기고 있었거나요. 시은은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문자를 다시 열었어요. 미안해. 그 두 글자가 지금은 다르게 읽혔죠. 못 도와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뭔가를 알면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것처럼요. 다음 날 새벽 시은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내용은 짧았죠. 진미국수 가게 권리 원래 내 아버지 것이 아니야. 더 알고 싶으면 연락해. 시은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는데 저장하지 않은 채 캡처만 해뒀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박인선 변호사가 발신 번호를 역추적하려 했지만 선불유심이었죠. 막힌 벽 앞에서 시은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문자 내용에서 단서를 찾기로 한 거예요. 가게 권리가 원래 내 아버지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임대차 계약 이전에 이 가게의 소유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은은 구청 자료를 다시 뒤졌어요. 이번엔 건물 등기부 등본을 요청했죠. 등본을 받아들고 펼쳤을 때 눈에 걸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건물 소유주가 바뀐 기록이 있었는데 불과 7년 전이었죠. 이전 소유자의 이름, 오용달. 시은은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입안에서 읽었어요. 오용달, 오정배와 같은 성씨였거든요. 박인선 변호사에게 오용달이라는 이름을 전달했어요. 이틀 뒤 변호사가 자료를 들고 가게로 왔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단단했죠. 오용달, 오정배 씨 아버지예요. 12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건물이 원래 유산으로 상속될 예정이었는데요. 상속 과정에서 임광철이 개입한 기록이 있어요. 시은은 조용히 들었어요. 오정배 씨가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그 시점에 임광철 법인으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 임광철이 시은 씨 아버지에게 이 가게를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원래 오정배 아저씨 거였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오용달 씨 유산이었는데 오정배 씨가 그 권리를 잃은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서명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에요. 시은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었어요. 오정배 아저씨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함께 임광철에게 당한 셈이었죠. 그리고 오정배 아저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알게 되면서
시은 앞에서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사라진 거였어요. 남강호에게 연락이 온 건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최광수 만났어요. 시은은 국수불을 줄이면서 수화기를 잡았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말 못해요. 직접 만나야 해요. 시은 씨 얼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를요? 최광수 씨가 저를 알아요? 알아요. 아버지 국수집 고정 손님이었대요. 시은의 가슴 어딘가가 작게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가게 단골 손님. 그 사람이 임광철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였죠. 만남은 다음 날 오전 남강호가 안내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는데 최광수는 50대 중반의 작은 체구를 가진 남자였어요. 눈 주위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오시은 씨 맞죠? 아버지 닮았네요. 시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20년 전부터 국수 먹으러 갔죠. 그때부터 단골이었어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을 때도 아버지가 국수 공짜로 주셨거든요. 최광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임광철이 나한테 처음 접근한 건 8년 전이에요. 돈이 필요했던 나한테 투자 얘기를 했죠. 서류에 이름 좀 올려달라고 보증만 서면 된다고요. 내가 바보처럼 사인을 했고 그게 오용달 씨 건물 관련 서류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엄청난 게 움직였다는 걸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최광수가 재킷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넘기면 임광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봉투 안에는 서류 사본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이면 합의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죠. 시은은 한 장씩 넘기면서 손이 떨려오는 걸 느꼈는데 임광철이 이 건물을 차지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불법이 아닌 척 포장된, 그러나 분명히 조작된 흔적들이었죠. 이거 박인선 변호사한테 전달해도 돼요? 최광수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시은 씨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진작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대신요. 박인선 변호사가 최광수의 서류를 분석하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그 사이 시은은 가게를 평소처럼 열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임광철 쪽에서는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었고 남강호는 매일 저녁 가게에 들렀는데 국수를 먹으면서 딱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은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밤 국수를 다 먹은 남강호가 불쑥 말했어요. 임광철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무슨 냄새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최광수가 사라진 것도 알고 있고요. 시은은 앞치마를 벗지 않고 서서 남강호를 봤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뭔가 건드릴 거예요. 법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요. 다음 날 오후 박인선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단단했죠. 됩니다. 아버지 서명 당시 병원 기록과 최광수 씨 서류를 결합하면 계약 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오용달 씨 건물 상속 과정의 서류 조작도 같이 엮으면 임광철 법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소송 제기까지 열흘이요.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서 가게 압류를 막을 수 있어요. 내일 신청할게요. 시은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싸울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오정배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은아. 목소리가 낡아 있었죠. 시은은 바로 받았지만 첫 마디를 바로 꺼내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아저씨?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임광철이 너 움직임 다 파악하고 있어. 박인선 변호사가 어디 사무실인지도 알고 있고 조심해야 해. 아저씨는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 사람 밑에 있었으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저씨가 처음부터 임광철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건물 문제로 나도 당했어. 그 다음에 회유를 당했지. 시은이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상황 보고하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요. 시은은 눈을 감았어요. 배신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그것도 피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미안하다는 거 알아. 말을 못해서. 그래도 너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짓은 안 했어. 그건 진짜야. 지금 왜 전화했어요? 임광철이 내일 박 변호사 사무실 쪽에 사람 붙인대. 서류 확보되기 전에 선수 치려는 거야. 오늘 밤 안에 움직여야 해. 시은은 전화를 끊고 남강호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남강호는 20분 만에 가게 앞에 나타났죠. 시은이 오정배의 말을 전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박 변호사한테 연락해요. 오늘 밤 안에 서류 원본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어디로요? 내가 아는 공증 사무소가 있어요. 밤새 열려 있거든요. 그날 밤 시은과 남강호, 박인선 변호사가 함께 움직였어요. 최광수의 서류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맡겨졌고 사본은 세 곳에 나눠 보관됐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는데 시은은 택시를 타고 가게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조용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임광철이 박인선 변호사 사무실에 자신의 법무팀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어요. 서류를 확보하러 간 거였는데 이미 없었죠. 임광철은 뒤늦게 움직였고 한 발 늦은 거였어요. 처음으로 임광철이 뒤처진 순간이었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시은은 가게에서 육수를 끓이면서 그 소식을 문자로 받았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엔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신청 사흘 만이었어요. 진미국수에 대한 압류 및 명도 집행이 임시 중단됐죠. 임광철 측 법무팀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박인선 변호사가 최광수의 서류와 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결합한 반박 자료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거든요. 판사는 이의를 기각했어요. 시은은 그 문자를 받고 주방에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을 감쌌답니다. 사흘 뒤 임광철이 가게로 직접 왔어요. 혼자였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었는데 여느 때처럼 카운터 앞에 섰지만 이번엔 먼저 서류를 꺼내지 않았죠. 시은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았어요? 제 힘으로 했어요. 22살짜리 혼자서요? 22살이라도 아버지 딸이에요. 임광철의 눈이 좁아졌어요. 시은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죠. 박인선 변호사, 남강호. 그쪽 연결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이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세요. 시은의 대답은 짧았어요. 임광철이 잠깐 멈췄죠. 그 멈춤 속에서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걸 시은도 알고 있었거든요. 임광철이 나간 뒤 박인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죠. 임광철 법인 계좌에서 이상한 이체 내역이 확인됐어요. 최광수 씨 서류에 있던 계좌랑 연결되는 흐름이 나왔고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대요. 검찰이요? 최광수 씨 건으로 시작된 건데 파다 보니까 임광철 법인이 관여된 다른 케이스들이 엮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3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은은 조용히 들었어요.
강물이 터지는 건 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알 것 같았죠. 오정배 아저씨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어요. 야위어 있었고 눈이 퀭했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시은은 아무 말 없이 국수를 한 그릇 삶았죠. 뜨거운 국물을 붓고 아저씨 앞에 놓았어요. 먹어요. 아저씨가 그릇을 내려다봤는데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박 변호사한테 내가 아는 거 다 말할게. 임광철 관련해서요. 알겠어요. 시은이 아버지한테 진짜 미안해. 옆에서 보면서도 막지 못한 거요. 시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앞에 앉아서 국수를 같이 먹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도 있었으니까요. 임광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건 2달 뒤였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체결 유도, 서류 위조 방조. 혐의가 하나씩 더해졌죠. 임광철 법인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어지면서 주요 자산의 집행이 동결됐고요. 임광철 본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그 장면이 뉴스에 잠깐 나왔어요. 시은은 가게에서 그 뉴스를 보지 않았죠.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강호가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아 잔치국수를 시켰죠. 시은이 국수를 들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시작이에요. 그래도 가게는 안 닫혀도 돼요. 시은은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죠. 그날 지갑 안 가져왔던 거 맞아요? 남강호가 국수를 젓가락으로 집으면서 대답했어요. 가져왔어요. 그럼 왜요? 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공짜로 얻어먹으면 다시 올 이유가 생기잖아요. 시은은 잠깐 그 얼굴을 봤다가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나온 건 한참 만이었죠. 창밖에는 봄이 다시 오고 있었어요. 진미국수 나무 간판이 조용히 골목 끝에 걸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달아놓은 그 간판이 오늘도 불을 켜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22살 시은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남겨준 국수 한 그릇의 온기로 뜻밖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하나씩 진실을 열어갔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내민 작은 친절이 나중에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거창한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자리에서 따뜻하게 한 그릇 내밀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오늘 시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